48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활동의 정의로 옳은 것은 뭐 이거는 아주 잘 나오는 거죠. 뭐 1차, 2차 관련 없이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산업을 정의하고 또 산업활동을 정의하고 또 특히 산업활동의 함정이 있어서 1차에서 필기로 출제를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그 매뉴얼이 쭉 있는데 거기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것이 정의에서 산업이란 뭔가, 산업활동이란 뭔가, 산업의 분류란 뭔가 이런 그 정의가 첫 페이지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유사한 성질을 갖는 상품과 재화의 생산에 관련된 활동의 집합. 굳이 뭐 딸 것 없이 우리가 본다면 산업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활동이라고 설명할 때에는 생산 단위가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그냥 시리즈다 해서 일련의 활동, 이렇게 우리가 산업활동을 정의를 합니다. 생산 단위라고 하는 것은 기업체 단위도 있고 사업체 단위도 있고 또는 뭐 지역 단위도 있고 여러 가지 생산 단위가 있으면 그들이 소위 자원을 투입하여, 자원에는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원료도 있고 이런 자원을 투입해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거기 보면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이렇게 이제 붙여놨습니다만 나눠본다면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산업활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유사한 성질을 갖는 상품과 재화의 생산에 관련된 활동의 집합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보통 산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이런 쪽에 관련된 것은 이것은 산업에 유사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당연히 뭐 굳이 더 주의 볼 것 없이 답은 당연히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기 다 나눠볼까요? 생산 단위가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장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활동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산업활동인데 여기서만 기억하지 마시고 나중에 2차에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 이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49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사용하는 용어 해설로 틀리는 것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거기 보면 생산인구도 있고 생산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눈다. 경제활동인구의 개념은 뭐고 그 유형에는 취업자와 실업자가 있는 뭐 이런 등등을 쭉 설명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본다면 진학준비. 자, 진학준비는 이거 우리도 다뤄보진 않았습니다. 어제는 보겠습니다. 혼자 집이나 도서실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경우. 뭐 어제는 나눠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 동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자, 좋습니다. 임금근로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로 구분됨.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보통 근로자의 입장에는 근로자에는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로 나누되 그것은 고용 기간 단위를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상용 근로자라는 것은 1년 이상의 고용 계약이 이루어져 있으면 상용 근로자라고 하는 것이고, 임시 근로자라는 것은 소위 30일 이상부터 1년 이내로 이렇게 고용계약이 묶어져 있다면 임시근로자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일용근로자라고 할 적에는 일용근로자는 30일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30일 미만 또는 한 달 미만인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라고 하는데, 고용보험법을 여러분들이 노동관계법규에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일용근로자가 정의에서 분류됩니다. 이 일용근로자와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는 사업장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제한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임금 근로자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가사,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가정에서 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가사를 돌볼 책임이 있었다고 한 사람의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 자, 문제가 쉰 듯하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서 용어 해설로서 우리가 할 적에 소위 시시비비를 가진다면 그중에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틈이 자영업자에 있습니다. 자영업자라고 하는 것은 이 자영업자는 개인 사업자만을 말합니다.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로 가은 사업체만 자영업자로 포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사업체의 범위에는 개인 사업체도 있고 법인 사업체도 있는데 법인 사업체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49번을 출제했던 출제위원의 의도는 충분히 뒤돌아보니까 의도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좀 깔끔하지는 못한 출제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하는 이 사업체의 범위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했다 해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업을 수행하거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옳다라고 이렇게 해설이 붙어서 나온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50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큐넷이 나와 있군요. 큐넷. 큐넷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자격제도의 정보가 아닌 것은. 자, 큐넷에 보게 보면 여러분들 큐넷을 보게 되면 다양한 자격제도가 나오죠. 국가 자격도. 이 큐넷에서 나오는 큐넷에서 나오는 국가 자격제도도 있고 민간 자격제도도 나와 있고 그리고 외국 자격제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큐넷에서는 이런 자격제도로 3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인 것은 국가별 자격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국가 자격제도, 민간 자격제도, 그리고 국가별 자격제도. 여기는 유럽부터 제가 돌아가자고 그랬지요. 유럽부터 해서 유럽 대륙부터 본다면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와서 다음에 대서양을 거쳐서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으로 다음에 태평양을 넘어서 일본으로 호주로 이렇게 해서 유럽 대륙부터 시작해서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6개 국가의 자격제도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호주, 중국의 자격제도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국에도 쓸 수 있는 자격이야 있겠지만은 그렇게 중국까지 고려할 만큼 인구수 말고는 뭐 특별하게 전국까지 자격제도를 고려할 만큼은 아직은 자존심이라든지 또 실질적인 실용성에서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공부하실 적에 유럽 대륙부터 시작해서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6개 나라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호주 6개 나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51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직업정보가 갖추어야 할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최신의 정보여야 한다. 정보 수집 방법, 저자, 표본의 수 등이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직업의 장점이 최대로 부각되어야 한다. 어휘 등 가독성이 제공 대상자에게 적합해야 된다. 그다음은 문장에 대한 이해 능력이 제공 대상자에게 적합해야 된다. 자, 여기 보면 직업 정보에는 그 직업에 대한 장점만이 부각돼서는 안 되고 장단점을 막론하고 모든 것이 고르게 은폐됨이 없이 이렇게 제공돼야 됩니다. 여기 장점을 최대로 그러면 반대로 한다면 단점은 가능한 한 배제시키면서 이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장단점을 고르지 않고 두루두루 소개가 되어야 한다. 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습니다. 52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성인 대상 심리 검사 중 지필 검사로 실시 가능한 것은 보통 우리가 워크넷에서 홈페이지를 딱 열어보면 거기에 채용 정보, 직업 여기 나온 것처럼 직업 진로 그리고 고용 정책 정보, 훈련 정보, 인재 정보로 가로의 큰 범위가 가로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두 번째가 직업 진로에 관련된 것인데 직업 진로에는 바로 여기 나오는 심리 검사가 직업 심리 검사가 나와 있는데 직업 심리 검사를 세분화 보면 청소년 대상 7개와 그리고 여기 개정이 된 거죠. 종래는 8개였습니다만 청소년 대상 7개와 성인 대상 12개에서 19개의 심리 검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성인 대상 심리 검사입니다. 성인 대상 심리 검사. 청소년 대상 심리 검사나 성인 대상 심리 검사는 모두 인터넷으로도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 지필 검사라도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인터넷으로만 지필 검사는 불가능하고 인터넷으로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직설적으로 인터넷으로만 가능한 검사. 지필 검사가 불가능한 검사 그러면 청소년 대상은 대학 흥미 검사가 있습니다. 대학 학과, 대학 전공 흥미 검사. 전공 흥미. 7개의 종류 중에 대학 전공 또는 대학 학과 흥미 검사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한 검사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성인 대상 심리 검사 12개 중에 여기에는 중장년을 좀 무시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준고령자 직업 선호도 검사. 또 그러면 중장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준고령자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만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보면 고령자란 5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칭하고 노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노인은 우리 노동관계법규에서 노인의 연령을 규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몇 살 이상을 노인이라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노인과 유사한 접근법에서 고령자란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55세 이상을 고령자, 그리고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준고령자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때문에 이미 50세 이상은 준고령자 직업선호도 검사. 그러면 중장년이라는 단어에서 직업역량검사, 중장년 직업역량검사. 그래서 소위 좀 다소 중장년을 무시하는 듯한 이런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당연히 우리의 삶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주민. 우리가 결혼 이주 여성이라든지 이주 노동자라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 취업 준비도 검사. 설사 뒤에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준고령자, 중장년, 이주민 나오면 여기는 인터넷으로만 검사가 가능한, 지필로서는 검사를 하지 않는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개의 검사 중에 이렇게 4가지는 인터넷으로만 검사가 시행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저기 준고령자, 이주민, 영업직무, 중장년, 여기 뭐 성인 대상 중에 그 중에 인터넷으로만 검사가 가능한 것 3가지. 그래서 준고령자, 중장년, 이주민. 그래서 준고령자, 중장, 이주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직은 우리가 2차에 다루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으로만 검사가 가능한 것을 쓰시오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53번에 가서 보시면 NCS 국가 직무능력 표준 기반 블라인드 인도 채용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블라인드 채용은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그 채용 조건은 최대한 제거하고 접근하는, 시행하는 채용 검사를 바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합니다. 이 블라인드 채용, 옛날에 지금 한 3억 정도 되겠죠. 3억 정도 넘을지도 모릅니다. 저 2대 음대 피아노과 대학 입시에서 3천만 원 부정 사건이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약 10년 가까운 세월이, 그 당시 3천이면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요즘 부동산 가격으로 한창이 크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래서 2대에서 우리 국민을 우려한 것이 뭐냐, 그 다음에 2대 음대 피아노 실기 검사에서 어떤 방식을 채택했냐면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해서 소위 커튼을 쳐놓고 피아노 실기 검사를 했어요. 피아노 실기 검사가 연주자의 얼굴 보고 몸매 보고 복장 보고 이렇게 검사합니까?
예체능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주 기법이나 어떠한 이런 걸 가지고 소리만 듣고도 전문가들은 아, 이거 누구한테 배웠구나 이걸 아는 거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냥 붓터치, 조그만 붓터치를 가지고도 누구에게 배웠다는 것을 찾아내는 건데, 커튼을 쳐놨다 해서 이게 누구 새끼라는 것을 모른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을 무능했던 것이 있었어요.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하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시킨 채용을 브라인드 채용이라고 합니다. 지원자에 대한 개별평가 미실시로 지원자의 취업준비 후 비용을 감소시킨다. 개별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평가도 당연히 채용이 있다면 개별평가합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차별 조건은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개별평가를 실시하는 건 실시합니다. 당연히 브라인드도 방식이 브라인드라는 것이지 개별평가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불공정 채용 관행에 대한 사회적 불신에서 직무중심 인재선발을 통한 공정한 채용제도, 직무 재교육, 조기 퇴사 등의 감소를 통한 기업의 채용 비용 절감, 다 그럴싸한데 이렇게 살짝 함정을 받지요. 당연히 브라인드 방식으로 할 뿐이지 개별 대상으로 해서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아버지의 직업을 쓰지 마시오. 우리가 대학 입시나 로스쿨 선발할 적에, 아니면 조국의 딸내미 뭐 어디 의대 의전원을 갈 때 다 그런 것이 그런 문제였었거든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아빠의 입장이나 엄마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의 딸내미를 어디를 보내기 위해서 아빠의 직업 또 엄마의 직업을 다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이 선입견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복받은 꽃길에서 걸어오지 않았던 애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리한 그런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예 쓰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아버지는 뭐 검찰에 있어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미리 사전에 다 제거하자는 거예요. 어제는 브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미실시가 아니다, 개별평가를 하되 불합리한 차별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은 제거한 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54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직업분류 활용 분야를 모두 고른 것은 각종 사회, 경제 통계조사의 직업 단위의 기준이 된다. 취업 활성을 위한 구인 구직 안내의 기준이 된다. 직종별 급여 및 수당 지급의 결정 기준이 된다. 직종별 특정 질병의 이완율, 사망률, 생명표 작성의 기준이 된다. 산재보험료율, 생명보험료율 또는 산재보상액, 보험사고 보상액 등의 결정 기준이 된다. 자, 이건 뭐 우리가 교재를 할 때 일별하는 방식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직업분류를 하는데 직업분류를 어느 곳에서 사용을 하는가, 어떤 곳에서 활용하는가를 가지고 쭉 해서 교재에 정리를 했던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출제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굳이 여기에 대해서 뭐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상세 확대라든지 이런 거 빼버리고 그냥 어떤 직업 분류는 이런 영역에서 활용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영역에서 다 활용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5번으로 가서 보시면 한국표준산업분리의 분류구조 및 부호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자, 여기 분류구조 부호체계가 쭉 나와 있는데, 부호 처리를 할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만을 활용한다. 언제나 아라비아 숫자만, 부호 처리를 할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만 사용합니다. 아라비아. 분류구조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5단계로 구성한다. 그래서 대분류는 대문자 A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중분류는 2자리, 소분류는 3자리, 세분류는 4자리, 세세분류 5개 자리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 중분류 번호는 01부터 중분류는 2자리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2자리인데 01부터 99까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물론 우리 과목이 100문제를 풀면서 중간이기 때문에 체력전에 의해서 착시가 오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중분류는 01에서 99까지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분류별 중분류 추가 여지를 남겨놓기 위하여 대분류 사이에 번호 여백을 두었다. 좋습니다. 어떤 중분류는 01부터 99까지로, 어떤 데는 00으로 오는데 00이 아니라 01부터 99까지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권고등 국제분류, 국제표준분류 4편을 기본체계로 하였으며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국제분류 각 단계의 항목을 분할,
통합 또는 재그룹화하여 독자적으로 분류 항목과 분류 부호를 설정했다. 그래서 이걸 국제 분류를 기본 체계로 하지만 거기에 국내 실정을 고려해서 소위 설정을 했다. 이렇게 해서 원칙은 기본은 국제 분류를 반영했지만 국내 실정도 고려해서 설정한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봐주시면 됩니다. 지나가는 함정으로 문제를 냈군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